그럼 2021년 올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하락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일단은 이제 수요 측면에서는 더 이상 이제 들어올 수요가 막혔다라는 개념에서, 일단 투자 수요는 사실 이제 더 주택을 사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세제도 강화가 됐고, 오히려 있는 주택을 처분해서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는, 그러니까 하나로 집중하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에서 더 추가적으로 구매한다라는 게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인 투자 수요의 유입은 이제 차단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미래 수요가 이미 다 들어왔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주택시장에 신규로 참여할 수 있는 수요들이 영끌이라든가 뭐 이런 불안, 패닉바잉 이런 걸 통해서 이미 시장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수요가 더 이렇게 추가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또 신규 공급 3기 신도시도 예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주택자나 법인 매물들, 임대사업자 폐지 매물들이 또 6월 전에 나와야 되는 매물들이 있고, 이러면 수요 공급적인 측면에서도 가격이 조정을 보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금리 부분은 사실은 대부분 이견이 없습니다. 내년에 인상은 쉽진 않아요. 내후년 초반에 인상되면 그게 좀 빠른 편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금리 부분은 내년의 변수는 아니고, 시장의 주요 이슈 중에 하나는 결과적으로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나 혹은 법인들과 관련된 매물들이 얼마나 나올 거냐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들은 사실 시장의 여건으로 봤을 때 2020년에 패닉 바잉이 일어나던 환경과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12.16 대책, 2019년 12.16 대책 발표하고 6월까지 양도세 중과 배제하는 부분들, 10년 이상 보유하신 분들 배제하다 보니까 매물이 꽤 나왔었어요. 그걸 패닉 바잉을 하셨죠. 이른바 패닉 바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싹 소화를 하셨죠. 그리고 하반기부터 상승 추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던 부분인데, 그러면 내년엔 어떤 환경에 처하게 되냐면, 내년에도 마찬가지예요. 다주택자와 관련된 세금 중과 이슈니까 물건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물건들이 한 번에 쏟아지면 시장이 하락으로 갈 수도 있는데 절대 한 번에 쏟아지는 환경은 아니고요. 반면에 수요 측면에서 우리가 보셔야 되는 부분들은 이 지금 무주택과 관련된 수요자들이 얼마나 대기하고 있냐를 보셔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 수요 측면을 대변하는 수요가 어디 있냐면, 수요자들이 자산이 그래도 좀 돼서 내 집 마련에 나서려고 하는 수요가 어디서 확인이 되냐면 청약시장에서 확인이 되세요. 명확하게.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과천에서 중복 청약이 가능하긴 했지만 한 개 단지에 20만 가구, 그러니까 20만 명이 청약을 했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수도권에서 20만 가구 정도가 과천에 있는 10억 원에 육박하는 거를 살 수 있는 여력이 되는 분으로 특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20만 가구 수준이 지금 6월에 나오는 다주택자와 법인 물량 혹은 임대사업자 물량을 소화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지금 6월 1일까지 다주택자 매물들을 소화를 할 거냐 아니냐에서 저는 소화한다로 보기 때문에 추세는 변하는 건 없다. 오히려 더 문제는 2020년 6월, 7월 사이에 패닉 바잉이 일어났던 환경보다 더 안 좋다. 일단은 청약에 참여하는 이유는 남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시세에 대비해서 절반이다, 로또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참여를 하는 거지, 그 시세대로, 그 시세라는 건 주변의 구축이 부르는 호가를 얘기하는데 그거대로 소화를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청약에 참여하는 숫자가 거의 대부분 대기하고 있는 수요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거고, 아까 금리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히 전체적인 시장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지만 기준금리가 문제가 아니라 조달금리라든가 시장에 본인이 적용받는 금리는 분명히 지금 오르고 있는 추세고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20년보다는 더 상황이 안 좋다. 수요 입장에서는 더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가격이 호가가 그만큼 올라가고 버텨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는 참여할 수 있는 수요가 더 어렵다, 그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청약 수요를 배제하더라도 수도권에서 450만 가구가 무주택 가구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450만 가구, 수도권에서 450만 가구가 무주택 가구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다 자산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니까. 그래서 5% 이내로 보면 10만에서 20만 정도 가구가 대기 중인 건 간단하게 추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패닉 바잉이라고 부를 정도면 10%가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 무주택 가구 구성원 중. 다만 그거보다 낮게 2%로 봐도 8만에서 한 10만 정도가 되죠. 그 정도는 지금 시장 환경에서 대기 수요층으로 남아있다. 그렇죠. 대기 수요로는 있을 수 있지만 가격이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걸 건드리는 게 전세 가격이에요. 전세 가격이 그 수요를 자극을 해요. 사실은 전세 가격이 이렇게 막 불안정한 건 저도 원하진 않아요. 근데 환경이
내년에 처하게 될 그 수요층들의 환경을 미리 그런가요? 그래서 2021년 6월 달에 그분들이 처할 환경을 예측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전세 가격이 6월 시점에 과연 안정이 돼 있을 거냐. 그 부분들은 지금 한국은행이나 사실은 KDI나 각종 기관에서 전망한 걸 다 보시면 매매 가격은 조금씩 이견이 있어요. 근데 전세 가격은 우상향한다에 모든 이견이 없습니다. 2021년에 전세 가격도 상승 추세라는 부분에서 전혀 이견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월에서 6월 상반기 사이에 그분들, 무주택자가 시달릴 수 있는 부분들은 전세 가격 폭등세가 멈추지 않는다에 계속 시달리실 거고 그 부분들은 계속 수요층들, 그러니까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남아 계신 분들의 수요를 계속 자극을 할 거고 거기에 이제 청약시장에 지금 경쟁률이 어마무시하죠. 그 부분들이 지금 청약시장에서 다 해소가 안 됩니다. 수요가. 그래서 기존 주택시장으로도 넘어오시거든요. 그래서 그 수요층까지 다 가세하면 과연 2020년에 6월, 7월 패닉바잉이 일어나던 환경보다 정말 좋은 환경이냐, 패닉바잉이 더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세 부분에 있어서는 전세난이라는 거는 사실은 지금 임대차 3법 때문에만 발생한 것도 아니고 이전부터 사실은 전세가가 계속 오르는 추세는 맞았어요. 그리고 그 부분은 전세자금 대출도 원활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만큼 유동성을 끌어서 그만큼 쓰고 있는 건데 전세는 어디까지나 실수요거든요. 그냥 비용적인 측면이거든요. 전세는. 그러니까 한계가 있어요. 어떤 자산의 투자라는 개념이라면 내가 어느 정도의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쓸 수 있는 비용이지만 전세 같은 경우는 그런 비용은 아니다 보니까 무조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건 실질적으로 지금 임대차 3법 도입되고 난 후에 전세 호가는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실질적으로 그 매물은 적체되고 있어요. 그 금액대에 들어와 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비워져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 비워져 있는 이 가격이 계속 유지가 되려면 이 비워져 있는 집을 비워준 상태로 둘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소유자여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이 집에 있는 전세를 내주고 다른 사람을 채워야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높은 호가를 유지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전세를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난이 더 가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세를 더 조금 받으려고 했던 집주인은 없었어요. 항상 올려받을 수 있으면 올려받았던 거고 그 부분은 시장에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비워진 상태가 오래 가다 보면 결국은 가격이 조정돼서 급한 건 빨리 채워지고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세난이 얘기하는 것처럼 계속 될 거라고 저는 보진 않거든요. 전세난이 가중되는 자산이 어디냐? 아파트 시장에서 전세난이 가중되는 겁니다. 아파트 쪽에서의 그 부분들, 서울 쪽에서 호당 전세 가격이 5억 6천입니다. 이 5억 6천을 가지고 수도권 내에 웬만한 매매를 다 하실 수가 있어요. 2기 신도시 쪽에 좀 비싼 곳들 빼고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찾는 거죠. 저평가된 것들. 그래서 남양주도 가시고 구리도 가시고 고양시도 가시는 이유가 그래서 저평가된 지역들에 가서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수요들이 그쪽으로 외부로 나가시는 거죠. 아무래도 자금 마련이 좀 한계가 있으시다 보니까 또 패닉바잉은 하기 싫으시니까 그러니까 수도권 쪽으로 좀 빠지셔서 버블과 관련된 이슈를 하나 다뤄볼게요. 가장 큰 위기로 지금 거론되는 경우들은 97년과 2008년인데 그런 위기가 또 오면 당연히 하락하죠. 당연히 하락하죠. 왜냐면 시스템적인 위기니까. 코로나19를 거기에 빗대서 보시면 절대 안 돼요. 왜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저금리라는 환경, 초저금리라는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 코로나와 관련된 이슈는 여러 가지 파생 효과를 줘요. 특히 아파트 쪽에서의 주거 선호도를 높이는 요인이 되기도 했어요. 왜냐면 직장이 이제 주거 개념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은 집 밖에 못 나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4인 가족일 때 25평짜리 그러니까 전용 5구짜리 집에 계시면 4명이 있으면 답답해집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아빠가 나가고 엄마가 나가고 애들이 학교 가고 그러면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좁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4명이 다 마주하고 있으면 좁아집니다. 그래서 대형 전용 84짜리를 더 선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당 1인당 본인 사고 면적이 좁게 느껴지기 시작한 거죠.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좀 넓은 면적을 선호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반면에 상가 시장은 완전히 죽을 써버리는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서 자산의 트렌드가 바뀐 거지 자산이 전체적으로 내려가는 그런 시스템적 위기를 유발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가기도 했죠. 그런데 그러면 아까 다시 원점으로 와서 우리가 시스템적 위기라고 하는 국면이 그러면 내년에 나타날 거냐? 나타나면 당연히 하락합니다. 당연히 하락합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징후가 보이냐의 문제예요. 보여야
하락한다고 저도 자신 있게 얘기를 하겠는데 한국은행에 가시면 매년 상하반기에 이제 시스템적 위기가 발생할지 안 할지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요. 조사를 해서 발표하는데 시스템적 위기 발생 가능성이 1년 내에 과거보다 더 낮아졌다. 왜냐하면 대출을 엄청나게, 그러니까 주담대와 관련된 대출을 엄청 쪼여놨거든요. 기존에 우리가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왜 발생했냐면 미국에서 서프라임 모기지라는 사태가 나타났죠. 그리고 그게 뭐냐면 하위, 그러니까 대출을 자기 그 신용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까지 남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국내 시장 환경은 대출을 남발하는 시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경우도 물론 우리 쪽의 문제는 아니었지만 전 세계적인 침체가 됐죠. 그런 것들이 지금 드러나는 것들이 있냐를 놓고 평가를 해야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지금 가계부채발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시그널이 아직 저는 안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을 전제로 하면 당연히 하락. 그 부분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지금의 추세는 계속 유지된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대해서 대부분이 이게 지금 과열되어 있고 버블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당장 터지진 않을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어떤 특별한 위기가 있지 않는 한은 터지지 않을 것이다. 이 상황이 계속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항상 모든 재화는 무조건 오르는 재화라는 건 없거든요.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PIR 갖고 퍼 갖고 얘기를 하는데 주요 도시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을 보면 미국 같은 뭐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5배 정도 뭐 이 정도 수준이고 홍콩 같은 경우 20배 좀 넘어가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15배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소득 활동을 해서 15년을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라는 수준까지 지금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일반적인 재화나 수요 공급 측면의 이런 가격 수준을 봤을 때 이미 거품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이 부분에 있어서 언제 꺼질 것이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외부적인 충격이 오면 더 급격하게 꺼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미 우리가 어떠한 작은 충격에도 이미 체력적으로 너무나 많은 지금 부담을 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의 충격이 아닌 것 같은 예전에는 아닌 것 같은 충격이 뭐 예를 들어 대출금리가 올라간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 작은 부분들이 하나 생기는 거에도 이게 꺼질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에 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버블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적정 주택 가격의 뭐 배라든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저는 이제 2017년도 초반 정도까지 수준이 정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도 이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 이후에 사신 분들은 저한테 엄청 뭐라고 하실 거라서 네. 그 뒤에도 많이 올라갔고. 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부부 합산 뭐 연봉 기준해서 2억 이상 되시는 분들이 뭐 한 10년 정도 일을 했을 때 모을 수 있는 돈을 계산을 해보면 한 5억, 6억 이 정도 모으면 많이 모은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레버리지 해서 10억 정도 수준이 어떻게 보면 그 연봉과 어떤 소득을 대비해서 살 수 있는 금액인데 그런 지역들이 지금 20억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저는 좀 거품이 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실수요자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런 실수요자들은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주택이면 네. 지금 다 불안할 것이다라는 게 조금 약간 전제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을 관망하고 있는 무주택자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또 어느 정도 부동산 사이클을 겪어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꼭 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진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꼭 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20, 30대가 더 많은 거죠. 네.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그렇지만 제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사실은 관망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청약 같은 경우는 지금 과열이 되는 이유는 사실은 이제 워낙 시세 자체가 호가가 올라가 있다 보니까 청약은 상대적으로 되게 저렴하게 느껴지고 또 이제 분상지가 적용이 되면서 원가적인 측면이 반영이 된 비용적인 측면이 반영된 가격이다 보니까 이 정도는 그래도 나중에라도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다. 이러한 판단을 해서 들어가는 거지 뭐 지금 내가 불안해서 꼭 지금 사야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오히려 젊은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지금 집을 이렇게 사고 싶어 하냐고 물어보니까 지금 안 사면 앞으로는 절대 못 살 것 같다라는 마음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막 그런 투자도 많이 하더라고요. 분양권 뭐 분양받고 근데 막 아까 말씀하신 아파텔이라든가 뭐 생활용 숙박시설 뭐 이런 거를 막 분양받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지금 뭐 싸다고 해도 4, 5억인데 그럼 이거 나중에 괜찮겠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거는
이제 전매해서 당장 뭐 바로 팔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걸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이런 수요가 많은 거지. 사실 진짜 어떤 구매력을 갖춘 수요자들은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굳이 집이라는 게 한 번 소비하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소비하고 사실은 인생의 가장 큰 소비잖아요. 이걸 한번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굳이 이 시기에 급하게 마음 먹고 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이제 마음을 여유를 두고. 네, 아니, 그러니까 절대적인 건 없어요. 항상 무조건 오르는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절대 안 올 것 같은 시기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추세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고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슈 중에 상향 평준화라는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년까지도 저평가된 지역들에서의 가격 맞추기, 상향 평준화 국면이 계속 될 거라고 보니까 2021년까지. 2021년에도 그런 부분은 유효해 보이니까 그 부분 자산들이 그 가격 수준까지 다 따라잡고 평준화 됐을 때 그때 내 집 마련하면 늦는다. 왜냐면 자산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에 샀는데 5년 뒤에도 10억? 엄청난 손해입니다. 엄청난 손해. 기회비용 면에서 엄청난 손해를 줘요. 그래서 특정 구간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한 5억 정도에 샀는데 7억 수준 돼서 더 이상 안 오르네 하는 국면이 있을 텐데 그 구간에서는 크게 상관은 없으시죠. 이런 분들은. 근데 7억에서 이제 평준화 됐을 때 잘 안 움직이는 구간에 왔을 때 그때 마련을 하시려고 하면 그걸 마련하고 장기간 거주할 때 그 가격에 정체가 돼 있게 되면 굉장한 기회비용 손실을 보시게 되는 거라서 그분들은 추천을 안 드리고, 그래서 2021년 되도록 빠를수록 좋다. 대신 상대적으로 거품이 덜 낀 저평가된 지역에서 마련하시라 이렇게 보는 거죠.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상 지코노미 TV였습니다.